지금 이제 남아있는 세션들 세션 4번, 세션 5번은 저희가 작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준비한 세션인데요. 이번 후반기 저희 10월 달에 하는 GMI 인터내셔널 심포지움도 어, 그 AI 분석, 유전체, 특히 싱글셀 분야에서 AI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지금 진행하는 세션도 유전체의 생명과학의 AI의 적용에 대해서 먼저 서울 공대 장문영 교수님께서 개론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업체들에서 각각 AI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공대 장문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대 장문영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분석과 생명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받았고요. 이제 주로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유전체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RNA-식 데이터 제가 만든 겁니다. 가상의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라는 과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주어진 이제 수치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했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수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에서 이만큼 발현이 됐나라는 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의 의미도 포함해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과거에는 이제 수치만을 분석했는데 요즘은 이런 진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제 진 임베딩이라는 수치 벡터를 얻어 가지고 같이 분석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수치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 아이덴티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 임베딩을 얻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파트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꽤나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별로 이제 제가 여러 연구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뭔가 대단한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알고리즘을 썼고 그걸 직관적으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연구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실제 연구하실 때 이런 알고리즘을 한 번쯤 써볼 수 있겠다는 개념을 잡으시고 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GNN입니다. 모두 다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고 각 알고리즘의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주 친숙하실 수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각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리니어 모델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y 값이 h 값이 될 거고 x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베리어블이 될 거면은 이 베리어블의 웨이트들을 곱한 다음에 합을 해서 h 값을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MLP도 결국은 같은 개념인데 지금 보시면 인풋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역시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처럼 각 변수들에게 어떤 웨이트들을 곱해서 다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활성화 함수의 예시들이 있는데요. 뭐 시그모이드 펑션도 있고, 뭐 릴루 펑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고, 뭐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 연구자가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리니어한 값이 아닙니다. 함수 모양에 따라 다양한 값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논리니어한 아웃풋을 뱉어낸다는 게 출력한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웨이트를 가한 합을 가지고 그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비선형적 변환을 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2개의 레이어만 그렸는데 이제 연구자가 원하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조금만 만들 수도 있고 각 레이어에 속하는 노드 수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비선형적인 값을 출력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히든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돼서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원한다면은 뭐 클래스에 맞는 값을 예측하는 값이 나올 거고 리그레션 값을 원하신다면은 그 출력 값을 그 값에 적절히 맞도록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MLP를 써서 했던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연구인데요. 이제 뭐 그 연구에 이제 바이올로직한 의미나 어떤 데이터셋에 이런 데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CGA랑 GEO에서 데이터셋을 얻었고요.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썼고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스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캔서 스테이지를 예측하거나 뭐 캔서인지 노말인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키드니 디지즈 스테이지를 예측하거나 이런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는 이런 식이었고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여러 가지 모델을 썼는데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첫 번째 MLP를 쓴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는 CNN을 이용한 건데요. CNN은 뒤쪽에 다시 나올 거라서 그때 얘기 드리고 보면 모델이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인풋 레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서 MLP가 한번 작동을 해서 히든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음에 바로 아웃풋 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만 썼던 거고요. 결국은 여기 인풋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히든 레이어를 원하는 다음에 아웃풋을 얻는 결과값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조금 재밌던 게 이제 레이어 수를 얼마나 하는 게 성능이 좋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CNN 쪽은 보시지 마시고 MLP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파 값하고 어큐레시를 보여주는데 이제 빨간색이 진할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여기서 1L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썼다는 거고요. 이제 3L은 이제 3개 썼다는 게 되겠고 128U는 이제 그 레이어에 있는 노드 수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쪽이 대체로 성능이 좋은 거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쓰고 노드 수는 128이나 64 정도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레이어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오버피팅이 되고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는 이런 간단한 모델로도 성능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에서는 MLP만 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기계학습 방법도 쓰고 비교를 했는데 MLP가 제일 좋았다 이런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LP는 구현을 해서 아마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CNN 방법입니다. CNN 방법은 이미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려고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 처리 방식과 비슷한 방법 개념을 쓰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픽셀로 이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2D 태블러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MLP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은 각 인풋마다 다 웨이트를 정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값을 얻게 되는데 C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를 설정하고 필터에 있는 웨이트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필터가 여기 이렇게 딱 온라인이 되고 온라인이 된 것에 필터의 웨이트랑 거기 픽셀 값이랑 곱해지고 그걸 다 더해서 새로운 값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값을 얻고요. 여기는 이제 뭐 필터가 움직이는 칸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뭐 세 칸으로 한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세 칸 넘어서 또 한 번 했는데 뭐 한 칸씩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두 칸씩 움직이고 그거는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응축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CN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MLP에 비해서 웨이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그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니까 뭐 로딩 자체도 줄어들고 오버피팅 가능성도 좀 더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쓰기 때문에 국소적인 그런 스페셜한 구조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법을 쓴 연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TCGA 데이터를 썼고요. RNA-식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이제 33가지 캔서 타입이 있고, 노말 데이터가 있고, 요거를 분류하는 그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다 CNN을 이용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넣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어떤 한 샘플이 있을 때 진별로 이제 익스프레션 밸류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이렇게 1D 벡터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사실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D 벡터가 이렇게 나왔고, 이제 B랑 C에서는 이게 1D로 쓰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2D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다시 배열해서 여기 2디멘션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D CNN이고 원 디멘셔널 CNN이고요. 이제 필터가 1D CNN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작기는 한데 이렇게 일자형 필터가 있고, 필터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식으로만 움직이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들이 생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풋을 2D로 만들었었고,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터 모양도 2D가 되고, 이 필터 자체가 좌우로도 움직이고 상하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면서 컨볼루션 수행해서 새로운 레이어의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연구진들이 만든 방법인데, 그 1D CNN을 2번 시행을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을 썼었는데, 이렇게 가로 방향의 커널을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하고,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서 이제 좌우로 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해서 값을 얻어가지고 합해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잘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큐러시를 구해보면은 뭐 어떤 결과를 써도 어떤 모델을 써도 다 한 95% 정도 어큐러시가 나온다고 돼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캔서 타임만 구분하는 분류를 했었고, 이제 뭐 뒤에 노말까지 더해서 했는데 조금 낮아지기는 하는데 역시나 95%뭐 3, 4% 되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CNN을 써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NN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방법인데요.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좀 전까지는 보통 완전 테이블 데이터를 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테이블 데이터가 있는 값들이 다 독립된 관계가 아닐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테이블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 하는 건데,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GCN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는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자신한테 연결된 노드로부터 정보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노드 같으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가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빨간색 노드 같으면 여기 보라색, 파란색, 까만색 노드랑만 연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노드는 요 3가지 노드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돼서 다음 레이어 정보는 그렇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GCN을 시행하는 거고, 뭐 레이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이제 해당 노드로부터 더 많이 더 떨어져 있는 노드에 있는 정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GCN이고, 뒤에는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림이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쓴 이제 연구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TCGA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이제 뭐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가져왔고요. 그룹은 이제 33가지 캔서 타입과 노멀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진들을 이제 뭐 분류하는 태스크를 했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인풋이 처음엔 있겠죠. RNA-식 데이터라면은 이제 진별로 발현량이 쭉 나올 텐데, 이 진들 간의 이제 관계를 저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 1번은 3번, 뭐 5번하고 연결돼 있고, 2번은 뭐 6번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마다 발현량을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
주황색 노드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은 여기 녹색이랑 빨간색의 정보를 받아서 노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하면 이제 더 멀리까지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여러 번 하면 이게 스무징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오면서 또 뭐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면은 그 TCGA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결국은 이제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어떤 진이랑 어떤 진이 연관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연결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물론 이게 두 번째가 사실 더 익숙한데, 이제 저희가 이미 프로테인 인터액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과 진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걸 똑같이 진에다 적용해서 어떤 진이 어떤 진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 PPI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안에서 있는 유전자 발현량끼리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랑 어떤 유전자 발현량을 이제 코릴레이션을 봐서 어느 정도 이상 코릴레이션이 되면은 이 유전자는 이제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링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썼고, 요거는 이제 그 연결이 전혀 없는 유전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 쓴 경우로 또 포함하지 않은 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네 가지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이제 뭐 GCM 방법을 해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노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CNN에서도 뭐 말씀 안 드리고 넘어오긴 했는데, 보통 마지막은 ML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드 정보가 쭉 있으면은 그걸 뭐 풀링을 하던 에버리징을 하던 어떻게든 다시 1D 벡터로 만들고 그걸 다시 MLP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노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한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이제 MLP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는 다 잘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잘 나오는 걸 발표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그래프마다 좀 차이는 있고, 이제 뭐 PPI만 했을 때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MLP 방법, CNN 방법, GCM 방법을 써서 이제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진의 아이덴티티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 진 임베딩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낯설어서 조금 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이제 진2백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언어 모델에서 워투백이라는 모델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방법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 임베딩이라는 게 결국은 이 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수치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지워졌을 때 이 유전자를 어떤 숫자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바뀐 벡터 자체를 임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숫자로 바꿀 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모델마다 전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진2백이라는 모델은 전제가 요거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유전자는 비슷한 임베딩이죠. 비슷한 벡터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유전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서서 썼던 방법이랑 비슷한데 어떤 유전자마다 이제 발현량이 있을 텐데, 그걸 코릴레이션을 서로 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으면은 그 이 진하고 이 진하고는 비슷한 유전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임베딩을 구하는 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근데 임베딩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로 넣어줘야 되니까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입력 값으로 넣게 됩니다. 원하드 인코딩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0으로 표시하고 본인이 해당되는 이제 시퀀스에 해당되면 1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모델은 정말 간단한데요. 사실 요건 이제 그 워트백 모델을 가지고 온 거고, 여기까지만 사실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된 값을 인풋으로 넣게 되고,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치고 하나의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넣을 때
비슷한 유전자는 비슷한 임베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마다 이렇게 임베딩이 생성되는데 비슷한 유전자에서 나온 임베딩끼리는 유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적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임베딩을 불러와서 연결되어 있었을 때 이런 임베딩끼리는 유사도가 높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해서 그 이제 유전자마다 임베딩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게 좋다는 걸 뭐 이렇게 증명해주는 실험을 조금 더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얘기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바이올로지 측에서 의미에서는 이제 서큘러 RNA랑 마이크로 RNA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쌍이 있는데 이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연구고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발현량 데이터는 없고 그냥 어떤 RNA 이름이 딱 주어졌을 때 둘이 연관돼 있냐 아니냐라는 걸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서큘러 RNA의 각각에 대한 임베딩도 얻어야 되고 마이크로 RNA에 대한 각각 임베딩도 얻어가지고 이 임베딩을 조합해서 연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임베딩을 얻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DNA 버트라는 방법을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미 이제 서큘러 RNA랑 마이크로 RNA가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게 알려진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프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각각 그 해당하는 노드에 해당하는 RNA 임베딩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임베딩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임베딩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연관 있다 없다라는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DNA 버트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이제 뭐 GPT도 나오고 버트도 나오고 해서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버트라는 방법 자체가 이제 그냥 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하나의 정형화된 방법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버트라는 거는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에서 이미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원래 버트는 어떤 문장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 문장에 있는 단어를 토큰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토큰을 나눠서 그거를 이제 넣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못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는데 들어간 토큰 중에 일부를 마스킹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걸 다시 예측하는 방법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버트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next sentence prediction이랑 한 가지 더 하긴 하는데 DNA 버트에서는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토큰을 하나 마스킹을 하고 그걸 예측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얻어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문장에서 결국은 이제 진 시퀀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토큰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진 시퀀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처음엔 여러 가지 그 단위로 잘라봤는데 3개 정도로 자르는 게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시퀀스가 있을 때 3개씩 잘라가지고 이걸 하나의 토큰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토큰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순서로 쭉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일부를 이제 마스킹을 해줍니다. 랜덤 마스킹을 하고 이 토큰으로 집어넣고 이제 그걸 마스킹을 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당연히 이제 ATC라고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떤 임베딩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임베딩 레이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토큰들을 집어넣고 마스킹된 것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이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자기들 데이터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각 RNA 그 마이크로 RNA랑 서큘러 RNA에 대해서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에서 임베딩을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큘러 RNA랑 마이크로 RNA 연관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그래프를 임베딩하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OP 호프라는 방법을 썼고요. 그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이제 그걸 이루고 있는 각 노드들의 임베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임베딩을 또 하나 얻어냅니다. 결국 하나의 RNA에 대해서 두 가지 임베딩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얻어서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또 잘 나오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요. 조금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AUC 값을 뭐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여기 약간 연한 파란색 값이 스트럭처럴 피처만을 썼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임베딩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만 썼을 때 이런 ROC 커브가 그려진다는 거고 빨간색은 그 DNA 버트를 썼을 때 값까지 같이 썼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잘 겹쳐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진한색 다트로 된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 DNA 버트에서 얻은 피처만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뭐 스트럭처 피처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런 그 DNA 버트에서 얻어낸 정보가 조금 임베딩이 더 좀 성능을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트랜스포머 계열의 어쨌든 언어 모델 방식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얻는 방법이 있고 어떤 네트워크나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또 임베딩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진 임베딩을 얻고 그걸 분석에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치 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진 아이덴티티를 이제 수치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조금 유행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긴 한데요. 이제 뭐 정의를 굳이 내려본다면은 라벨이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개발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되게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챗GPT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더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분야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러면 왜 좋냐 하는 건데 챗GPT가 이제 뭐 그런 사례를 이미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페시픽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만 그 라벨드 데이터가 되게 별로 없을 때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조금만 손을 봐주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해주면은 그 태스크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버트나 GPT 모형을 이용한 데이터 그 모델 구조를 이용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싱글셀 GPT도 올해 초에 나왔었고 버트는 조금 되긴 했는데 둘 다 나와서 이제 어떤 셀 시퀀스 값을 얻었을 때 어떤 셀 임베딩을 다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거는 앞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의 모델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올해 나온 모델이고 이제 세턴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나온 이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종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합치는 게 문제가 있다. 이제 진 뭐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 간의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임베딩을 만드는 모델을 만들자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종 간이 같아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에서 좀 특이한 게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그 마크로젠은 아니고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 이제 종별로 진들이 쭉 다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진하고 이 진하고 같다고 합칠 수도 있기는 한데 합치진 않았고 그냥 쭉 나열을 하고 그 진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테인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보시면 이제 싱글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프로테인 그 집마다 나올 수 있는 프로테인을 다 구하고 그 프로테인의 임베딩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ESM2라고 이제 메타에서 만든 프로테인 랭귀지 모델인데 프로테인 시퀀스를 넣어주면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프로테인 임베딩을 쭉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테인들을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클러스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센트로이드가 되는 임베딩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마크로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크로젠을 이용해서 종 간의 그런 배리어를 없애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마크로젠하고 진하고 연결되는 웨이트를 설정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 목표는 마크로젠을 이용해서 셀 임베딩을 만드는 건데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GPT나 버트랑은 다르게 옥토 인코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력 데이터로 셀 카운팅을 넣게 되고 그런 마크로젠으로 가는 웨이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마크로젠 익스프레션 밸류라는 걸 구해서 새로운 인베딩을 만들고 다시 원래 복귀하는 식으로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크로젠을 조합을 해서 셀 인베딩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 세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셀 인베딩을 만들었을 때 이제 유맵을 해보면은 이제 각종 다른 종이라도 같은 아노테이션을 같은 이제 장비나 같은 조직일 때 비슷한 인베딩을 보여준다 이런 걸 보여서 이제 자기들의 모델이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수치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의 아이덴티를 나타낼 수 있는 진 인베딩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세턴이라고 종간의 그런 베리어를 없앨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연구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겠지만 인공지능을 조금 썼을 때 또 다른 형태의 연구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연구에 활용하셔서 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메디사피언스 회사에서 업체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사피엔스의 권태혁입니다. 네, 저희 메디사피엔스는 그 AI 기반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진 솔루션 중에서 특별히 그 인공지능 유전체 변이 해석 솔루션인 메디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면 저희가 희귀질환 진단하는 회사인 만큼 희귀질환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유전체 해석 AI 기술, 그리고 저희가 변이 검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이오인포메틱스 파이프라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주요 병원들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샌디에고에 있는 샤프부 헬스케어 그룹과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랩 서비스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대만에 있는 그 타이페이 메디컬 유니버시티에 그 어필리에이티된 병원이 한 6개 있는데 이 병원들과 저희 솔루션의 임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2년간의 R&D를 거쳐서 올해 이제 산업부 공공조달 혁신 제품이라는 걸 지금 지정을 받았고요. 안류 제품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랩서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희귀 질환이 의심되는 그 신생아에 대한 그 검체를 저희 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희귀 질환 중에서 조치가 가능한 265개 유전자 희귀 질환과 연관된 265개 유전자를 한 번에 타겟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지고 NGS를 하고요. 그 NGS 데이터를 저희 메디시브아에서 변이를 검출하고 최종적으로 임상인과 현장에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참고로 해서 임상인과 최종 진단과 케어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메디시비아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베리언트를 검출하는 PI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으로 변이를 먼저 검출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출된 변이를 저희 AI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면 AI가 총 3개로 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병원성을 예측하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변이에 대해서는 문헌을 검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듈인 병원성 예측 모듈인 그 메디패소 같은 경우는 ACM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병원성을 뭐 패스제닉, 비나인 이렇게 어, 그 판단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VUS로 도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언어 모델로 거대 언어 모델로 학습된 AI인 메디라스가 문헌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임상의가 원하는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생성하는 메디젠 AI 이렇게 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디라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디라스는 메디사피엔스 리터러처 AI 서치라고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헌을 검색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크게 이제 메디라스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V2G 이제 변이와 유전자를 이제 연결하는 매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펌메드 PMC 아티클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고요. 그리고 먼저 NER을 통해서 베리언트와 진의 엔터티들을 다 검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DBSMP 라벨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매칭되지 않는 엔티티들은 저희의 학습된 버트 모델로 학습된 AI를 통해서 각각의 그 엔티티들을 다시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오버트에서 확인이 안 된 엔티티들은 다시 한번 저희의 별도의 그 검출을 통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벡터화된 레이어들을 가지고 최종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진과 베리언트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출된 결과를 저희가 일종의 뭐 앙상블 모델의 보팅이나 배깅을 약간 응용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하고요. 사실 이 결과가 그렇게 AUC 값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게 조금 된 결과라서 데이터 업데이트랑 지금 파인튜닝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 아마 결과는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이제 이런 그 결과값 외에도 저희가 메디라스가 조금 V2G 매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정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RSID 기준으로 클린바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 RSID 기준으로 그게 이제 변이와 유전자의 관계성을 약 17,000개 이상 저희가 메디라스에서는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클린바 데이터는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하면 제 클린바에서 퍼블릭 데이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메디라스에서 문헌 검색을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이제 어, 그 리바 2와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물론 뭐 메디라스에서 모든 문헌을 다 검출해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래도 기존 문헌에 대비 퍼블릭 DB와 대비해서도 많은 문헌을 검출해서 그 연관성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섹션에서 이 문헌들을 검출해내를 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타이틀에서는 메디라스나 리바2가 모두 비슷한 숫자로 좀 그 연관성을 검출해냅니다. 다만 이제 앱스트랙트 측면에서는 보통 연구자들이 어떤 변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논문을 뒤지면서 앱스트랙트에서 먼저 읽어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그 연관성들을 찾아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저희의 그 타겟하는 265개 유전자를 타겟하는 네오식 액션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클린바와 저희 메디라스가 얼마나 많은 그 RSID 기준의 연관성 유전자와 변이의 연관성을 추가로 제시하는지를 좀 시각화한 거고요. 붉은색 부분이 클린바에 더해서 저희 메디라스가 더 제공할 수 있는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퍼블릭 데이터 같은 경우는 논문이 나온 후에 어느 정도 퍼블릭 데이터에 등록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메디라스의 역할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실제로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펀메드에는 2022년 1월에 등록된 변이와 유전자의 관계가 실제로 클린바이는 12월 1년간 이후에 좀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디라스에서는 논문이 등록된과 동시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떤 임상의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한 예시입니다. 그동안 ACADS에 관한 유전자와 관련된 변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그 클린바이는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등록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문에서부터 이런 정보들을 그 도출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단순하게 이런 정보뿐 아니라 임상의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스크 인펀스라든지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이걸 따로 검출을 해서 그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단락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다음은 1단계에서 V2G 매칭이 끝나고 나면 이제 P2G로, 즉 피노타입과 진을 연결하는 또 작업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각각으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NER은 보시는 것 같이 논문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변이, 그리고 피노타입, 그리고 임상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키워드들을 모두 이렇게 NER을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피노타입 같은 경우도 퍼블릭 데이터에서 각각의 값을 매칭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고요. 그렇게 퍼블릭 데이터에 없는 정보는 저희가 논문을 뒤져서 별도로 축적한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2G 같은 경우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NER을 한 후에 그다음 이제 버튼 모형을 사용해서 각각의 토큰화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내고 저희가 이제 뭐 요거는 저희의 뭐 그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큐레이트된 테스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값으로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연관성을 파악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를 좀 나타내는 예시고요. 먼저 검색 의뢰서에 그 피노타입과 그리고 그 의심되는 질병을 기입해서 검색 의뢰서가 오면 저희는 첫 번째 그 피노타입과 매칭이 되는 혹은 질병과 매칭되는 또는 둘 다 매칭이 되는 것들을 각각 이렇게 목록화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앞서서 BI 파이프라인에서 도출한 변이 검출과 그리고 V2G 매칭을 통해서 변이와 매칭된 유전자 이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P2G에서 매칭됐던 것들을 질병 또는 피노타입과 연결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은 리포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2G에 있어서도 펀메드에 뭐 얼마나 저희가 시간적 간격을 메워주는지를 사례를 좀 나타내는 건데요. 22년 10월에 등록된 논문이 24년도에 이제 HPO에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서 리포트로 제공한다는 데서 저희 임상의의 그 시간적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의 이제 메디CBI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뭐 물론 1차적으로는 크게 두 단계로 해서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희귀질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디CBI와 내어식 액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내와 해외 NICU 대상 진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소매틱 쪽으로도 암 진단이라든지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뭐 사업 모델을 구현한 현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2년간의 공공졸달 연계형 R&D를 통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서울대병원과 별도의 또
별도의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랩서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지금 랩 세팅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현된 거는 메디CBI 버전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이제 하반기 초까지 좀 업데이트된 버전이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이제 유전체 이 진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료기기 인허가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진행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이제 유의미한 매출이 나지 않을까, 첫 매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와 작년에 그 관련된 좀 진척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KGMP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의 조인트 벤처 설립한 부분,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 대만과 저희 코호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그 대만의 검체를 대만이 아무래도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특정 희귀 질환이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체를 저희가 좀 받아서 유의성 검정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벤처 설립하면서 작년에 이제 방미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샤프 병원과 MOU를 맺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TMU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쪽에 있는 병원과 협력하는 상황인데 TMU가 사실 타이페이 메디컬 유니버시티니까 서울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 병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대만이라는 국가 자체가 규제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 병원에서도 이런 AI나 자동화 이런 부분에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열려 있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저희 8월부터 검체를 받아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회사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테라젠 바이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보믹스. 네. 아닌데? 네, 반갑습니다. 테라젠 바이오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딥 오믹스 FFP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 그 기술을 소개해 드리는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딥 오믹스 FFP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FFP에서 샘플에서 베리언트 콜을 했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아티팩트들, 여기서 말하는 아티팩트라는 것은 가짜 변이, 즉 튜머가 발생을 하고 디벨롭먼트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뮤테이션이 아니라 포르말린으로 픽세이션을 하던가 아니면은 FFP에서 형태로 보존을 오랫동안 하던가 또는 FFPE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케미컬하게 일어난 그러한 얼터레이션을 아티팩트, 가짜 변이라고 칭을 하겠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딥 오믹스 FFP는 투르 체세포 변이와 가짜 변이를 구분해내는 AI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겠고 저마다 다 각자 연구 분야가 계실 텐데요. 아마 FFP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그 효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관을 좀 오랫동안 뭐 상온에서 보관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DNA가 자주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C2T와 같은 원하지 않는 튜머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변이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보믹스 FFP는 이러한 가짜 변이들을 트루 베리언트에서 잘 구분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가짜 변이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3개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시퀀싱을 하고 홀 엑솜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기관에서 총 5종류의 캔서에서 추출한 DNA를 가지고 홀 엑솜 시퀀싱을 진행을 했고요. 5개의 암종은 뭐 브레스트 캔서, 콜론, 리버, 렁, 그리고 파이브로사코마였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뭐 일단은 빨간색이 저희가 잘 제거하고자 하는 아티팩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파란색은 이제 튜머에서 유래한 그러한 트루 베리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단 브레스트 캔서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워하시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약 99%의 이 경우에서 약 99% 정도의 변이가 모두 다 가짜 변이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외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브레스트 캔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잘 정립되지 않은 프로토콜로 DNA를 뽑는다던가 아니면은 픽세이션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그러한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브레스트 캔서의 특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암에서 무수히 많은 샘플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프랩을 했더라도 이렇게 많은 포션의 아티팩트가 실제로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아티팩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특성들과 트루 베리언트가 갖출 수 있는 여러 특성들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약 40여 가지의 피처를 이용을 해서 AI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아티팩트를 잘 제거해낼 수 있어야 할 테고요. 그 와중에 소실되는 트루 베리언트의 양은 적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 디보믹스 FFP는 99%의 아티팩트, 99%의 가짜 변이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71% 수준의 트루 소마틱 베리언트는 제대로 보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제거하는 비율과 잘 보존하는 비율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저할 수 있는 매트릭으로는 F1 스코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른 비교 툴보다 월등히 높은 F1 스코어를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논문이 게재가 승인이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올해 특허 등록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공개하고 해외에 있는 유명한 암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 분석 툴을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 모든 저희가 개발한 이 툴들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베리언트 콜을 한 VCF 파일과 여러분들이 결과를 받아볼 때 필요한 이메일 주소가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없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어야 해서 간략하게 아마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 테라젠 바이오에 오셔도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구글에서 딥오믹스 FFP를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이 웹페이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짧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네, 이 논문을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간략하게 3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홈 메뉴로 들어가면은 대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튜토리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어떻게 콜을 했는지 기본적인 베리언트 콜링 옵션 그리고 명령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런 옵션과 명령 그리고 툴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해보시면 되고 이 어널라이시스 탭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VCF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받을 이메일 주소와 자기들이 베리언트 콜을 할 때 사용한 지놈 버전을 표기를 한다라면 표기만 하면 몇 분 내로 그 이메일 주소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연구자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뒀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또 피드백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홀 지놈도 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떠한 입장에서는 아티팩트를 99%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평가 지표일 수도 있겠으나 트루 베리언트를 조금 더 잘 보존하는 게 자신의 연구 목적에는 더 부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센시티비티 그리고 조금 더 높은 F1 스코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브레스트 캔서가 99%가 아티팩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속한 병원에서 프랩이 된 FFPE도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동료 연구자나 또는 자기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FFPE 샘플에도 과연 저렇게나 심각한 아티팩트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을 하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도 서울 소재에 있는 두 대형 대학병원에서 샘플을 제공받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프로토콜이 잘 정립된 그런 대학병원에서 생산된 FFP 블럭에서도 과연 이렇게 심각한 아티팩트 어큐뮬레이션이 관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학병원에서 약 50개의 샘플을 지원을 받았고요. 매우 소중한 샘플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 다 바이옵시를 해서 일부를 FFP 블럭으로 만들었고 일부는 얼려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FFP와 완전히 프리한 상태에서 같이 DNA를 뽑고 홀 엑솜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루 베리언트가 무엇인지 FFP에서 발생한 아티팩트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약 90%, 많게는 90%, 그리고 적게는 73% 수준의 아티팩트가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스트 캔서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다른 캔서와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에서 아티팩트가 검출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전에 분석에서 나왔던 그 99%는 아마 특정
기관에서 특정 샘플들을 다루면서 뭐 서브 옵티멀한 방법에 의해서 DNA를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르말린 픽세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성공적으로 이러한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이러한 트루 베리언트 약 30% 수준의 트루 베리언트를 얼마나 소중히 잘 보존을 해서 연구자들에게 훨씬 더 나은 베리언트 콜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보믹스 FFP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었을 때 93%의 트루 베리언트를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99%의 아티팩트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었으며 90여 %의 F1 스코어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저희가 비교해 왔던 여러 가지 툴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아티팩트라는 것은 랜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리얼 프리퀀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리얼 프리퀀시가 낮은 아티팩트를 얼리얼 프리퀀시가 낮은 트루 베리언트와 잘 구분해낼 수 있다면 되게 레어한 뮤테이션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연구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99%의 얼리얼 프리퀀시가 낮은 아티팩트를 성공적으로 제거하면서 약 30% 정도의 트루 베리언트를 킵하는데 보존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교로 삼고 있는 툴들은 99%의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와중에 거의 대부분의 트루 베리언트를 전부 다 아티팩트라고 오인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수치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울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되게 어려운 문제를 되게 잘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90%, 95% 이상의 F1 스코어,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를 갖는 디보믹스 FFP 홀 엑섬 시퀀싱에 대한 디보믹스 FFP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요구가 홀 지놈 시퀀싱에도 적합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연구자분들, 국내에 있는 연구자분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유명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이 상황에서도 과연 아티팩트가 정말로 많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CGCI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유명한 국제적인 스터디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는 그 일부에서 38개의 홀지놈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데이터 38개를 다운받아서 살펴봤을 때 역시나 무수히 많은 아티팩트들, FFP에 스페시픽하게 관찰이 되는 아티팩트들이 많게는 90% 이상, 그리고 적더라도 10% 이상의 아티팩트들이 샘플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역시나 다른 툴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F1 스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홀 엑솜이 되었건 홀 지놈이 되었건 FFP에서 유래한 조직에서는 무수히 많은 불가피하게 무수히 많은 아티팩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아티팩트를 잘 제거하고 트루 베리언트를 덜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할 텐데 저희 디보믹스 FFP는 매우 높은 성능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아티팩트를 잘 제거하고 트루 베리언트를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운스트림
분석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셔널 시그니처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문맥에 어떠한 시퀀스가 갖는 뮤테이션이 잘 관측이 되는지 뭐 등등을 통해서 이게 DNA 리페어가 망가진 암인지 또는 뭐 UV에 노출된 암인지 또는 뭐 스모커인지 넌 스모커에 의한 암인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뮤테이션 시그니처를 통해서 이 암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우리가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FFP에서 시퀀싱을 하더라도 포르말린에 의한 효과는 없는, 그래서 프레시 프로즘과 같은 형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만족이 되어야만 이런 분석을 FFP 샘플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성은 사실상 FFP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그냥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FPE가 갖고 있는 샘플은 그게 개인에게 개인 누구에게서 유래한 것이든 모두 다 비슷한 형태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딥오믹스 FFP를 처리해서 아티팩트를 제거를 했었을 때는 그와 매치되는 FF 샘플과 같이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번, 58번, 75번, 75번, 63번, 63번, 36번, 36번 이런 형태로 이제야 비로소 아티팩트가 성공적으로 제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FF가 갖는 그러한 뮤테이셔널 시그니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FFPE에서도 과연 이 암이 어떤 원인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차원 축소를 통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보자면 FFP 샘플은 이렇게 클러스터가 되고요. FFPE에 각각 딥오믹스 FFP를 사용을 해서 아티팩트를 제거를 했었을 경우 58번 샘플은 58번, 63번, 63번, 75번, 75번, 7번, 7번, 97번 놓치면 안 되는데 97번, 97번 이런 식으로 같이 묶이는 것으로 봐서 비로소 FFPE에서 FFP 조직에서 DNA를 뽑아서 시퀀싱을 하더라도 우리가 뮤테이셔널 시그니처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딥오믹스를 FF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만약에 뭐 자신의 연구 목적이 FFP 티슈에서 매우 중요한 트루소마틱 베리언트를 잘 구분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딥오믹스 FFP를 써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튜머에서 바이옵시를 해서 분명 FFP 티슈의 형태로 보존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DNA를 뽑은 후 홀 엑솜, 홀 지놈 시퀀싱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널이나 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베리언트 콜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으로 베리언트 콜링을 하면 되고 그 이후에 딥오믹스 FFP를 사용을 해서 베리언트 콜 중에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트루 베리언트를 얻은 후 다운스트림 분석을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뭐 종합을 해보자면 뭐 FFP, 딥오믹스 FFP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성능이 뭐 좋아서 뭐 논문에도 게재가 됐지만 그보다 진보된 버전은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도 부스가 있으니 뭐 거기서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